제인에어. 후에 로체스터 씨는 그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우연히 나와 아델을 정원에서 만났을 때였다. 아이가 파일럿과 셔틀콕을 가지고 노는 동안 그는 나에게 아델의 모습이 보이는 긴 너도밤나무 길을 걷자고 했다. 그때 그는 아델이 자신이 한때 대단한 정열을 품었던 프랑스의 오페라 무희 셀린 발행의 딸이라고 말했다. 셀린은 더욱 열렬한 정열로 보답하는 채 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우상인 줄 알았다나 못생기긴 했지만 그는 그녀가 아폴론의 우아함보다 그의 늠름한 체격을 더 좋아한다고 믿었단다. 에어양, 프랑스의 요정이 영국의 못생긴 난쟁이를 좋아해주자 나는 기분이 우쭐해져서는 그녀에게 호텔을 잡아주었소. 하인, 마차, 캐시미어, 다이아몬드, 값비싼 레이스를 완벽하게 갖춰주었지. 간단히 말하면 여자한테 사족을 못 쓰는 얼간이들이 걷는 파멸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던 거요. 그런 꼴을 당해도 싸지. 그리고 다른 얼간이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했소. 어느 날 밤에 우연히 예고 없이 셀린을 찾아갔는데 그녀가 외출하고 없더군. 무더운 밤이었고 파리 거리를 돌아다니느라 피곤해서 나는 그녀의 침실에 앉아 있었소. 바로 얼마 전까지 그녀 때문에 신성해진 공기를 행복하게 들이쉬면서. 아니, 그건 과장이군. 그녀에게 신성한 미덕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소. 그건 거룩한 냄새라기보다 그녀가 남기고 간 사양과 용연향 같은 향지의 냄새였지. 온실의 꽃들과 향수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창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보기로 했소. 달빛에 가스등까지 켜져 있었고 아주 조용하고 평온했지. 발코니에 의자가 한두 개 놓여 있었소. 나는 거기에 앉아 시가를 꺼냈어. 실례지만 지금 하나 피워야겠군. 잠시 말이 끊기고 그가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세련된 거리를 따라 근처 오페라 극장으로 달려가는 사륜마차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한 쌍의 영국말이 끄는 우아한 마차가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에 확연하게 나타나더군. 내가 셀린에게 준 마차였소. 그녀가 돌아오는 거였지. 당연히 내 심장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철장살에 다 열렬하게 쿵쾅거렸소. 내 예상대로 마차가 호텔 앞에서 멈췄소. 나의 불꽃이 거기서 내렸소. 나는 마차 계단을 내려오는 치맛자락 밑으로 살짝 보이는 그 작은 발만 보고도 그녀를 즉시 알아봤소. 발코니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는 나의 천사라고 부르려던 참이었소. 그때 마차에서 다른 사람이 그녀를 따라 뛰어내렸소. 역시 외투를 걸쳤더군. 질투를 느껴본 적이 없겠지, 에어양? 물론 없을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을 테니까. 앞으로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겠지. 당신의 영혼은 잠들어 있소. 그걸 깨워줄 충격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당신은 당신의 젊음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대로 모든 인생이 조용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할 거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떠내려가다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솟아있는 바위도 보이지 않고 바위 밑에서 부글거리는 파괴의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 하지만 실은 말이요. 내 말을 새겨 들으시오.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도 소용돌이와 혼란, 물거품과 소음으로 부서지는 험난한 물길에 도달할 거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거나 아니면 더 커다란 물결에 실려 보다 평온한 물길로 나서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 지금의 나처럼. 나는 이런 날이 좋소. 강철 빛을 띤 하늘도 좋고 서리에 묻힌 세상의 적막함과 단단함도 좋아. 나는 손필드가 좋소. 하지만 이 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저리를 쳐왔는지, 이 집을 얼마나 전염병처럼 피해왔는지 지금도 너무나 혐오스러워. 그는 이를 악물며 입을 다물었다. 걸음을 멈추고 부추로 딱딱한 땅을 걸어갔다. 증오스러운 생각 하나가 그를 사로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택이 정면으로 보였다. 그는 흉벽으로 시선을 들어 올려
내가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는 지독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고통과 치욕과 분노가, 성마름과 역겨움과 증오가 새까만 눈썹 아래서 팽창되는 그의 커다란 동공에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들이 서로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 승리를 거뒀다. 단호하고 냉소적이고 고집스럽고 결연한 무언가가 그것이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의 얼굴을 돌처럼 바꿔놓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던 사이에 여양, 나는 내 운명과 한 가지 결판을 내고 있었소. 운명의 여신이 저기 너도맘나무 옆에서 서 있었소. 손필드를 좋아하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더니 허공에 경고문을 썼소. 좋아할 수 있으면 좋아해봐라. 감히 그럴 배짱이 있다면 좋아해봐. 나는 대답했소. 좋아할 거다. 감히 좋아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거요. 행복해지고 선량해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부셔버리겠소. 그래, 선량함.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소.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아델이 셔틀콕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달려왔다. 그가 거칠게 소리쳤다.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꼬마야. 소피한테 돌아가던지. 나는 잠자코 그의 걸음을 쫓아가다가 그의 얘기가 갑자기 빗나갔던 부분을 일깨워줬다. 마드무아젤 발행에 들어왔을 때 발코니에서 나오셨나요? 시기적절하지 못한 이 질문이 무시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인상을 찌푸리고 몰두해 있던 상념에서 벗어나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이마에서 어두운 그늘이 걷히는 듯 했다. 아, 셀린 얘기를 하다 말았군.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나를 홀린 여자가 다른 기사를 대동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 질투의 초록뱀이 씩씩대면서 달빛 내리는 발코니에서 구불구불 다리를 틀고는 내 조끼 안으로 기어들고 내 심장의 깊숙한 데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 이상한 일이야. 그가 다시 본론에서 벗어나 불쑥 소리쳤다. 내가 이 모든 얘기를 당신에게 털어놓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어린 아가씨, 마치 나 같은 남자가 오페라 무이 애인의 이야기를 당신처럼 경험 없는 별난 여자에게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흔한 일인 것처럼 당신은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것도 대단히 이상해. 하지만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의 특징 때문일 거야. 당신은 진지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비밀을 말하기에 아주 제격이야. 게다가 나는 내가 어떤 마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지 알고 있지. 그건 웬만해서는 감염되지 않아. 독특해. 아주 진기해. 다행히 그 마음에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어. 하지만 설사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그 마음은 나로 인해 해를 입지 않을 거야. 당신과 나는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나는 당신을 말려 죽일 수 없지만 당신은 나를 기운 차리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사족을 덧붙인 뒤 그는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나는 발코니에 그대로 있었소. 그들이 틀림없이 침실로 들어올 거야. 숨어서 보자. 그렇게 생각했소. 그래서 열린 창으로 손을 넣어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틈만 남기고는 커튼을 잡아당겼지. 두 사람이 들어오더군. 나는 얼른 창틈에 눈을 갖다 댔소. 두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지. 둘은 외투를 벗었고 발행은 공단 옷에 보석으로 빛나더군. 물론 내가 준 선물들이었어. 남자는 장교 제복을 입은 자였소. 나는 그가 남봉꾼으로 소문난 젊은 자작이라는 걸 알았소. 가끔 사교계에서 얼굴을 마주쳤지만 너무나 경멸스러워서 싫어할 생각조차 안 나던 머리에 든 것 없이 악덕만 가득한 청년이었어. 그를 알아보던 순간, 그 순간에 셀린에 대한 내 사랑이 완벽하게 꺼져버렸던 거요. 그런 놈 때문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여자라면 차지하려고 싸울 가치도 없었소. 경멸이나 퍼부어줘야 마땅한 여자였지.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나는 그보다 더하지만. 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소. 그 대화가 내 마음을 아주 홀가분하게 해주더군. 어찌나 경박하고 탐욕스럽고 비정하고 무의미하던지 분노가 일기보다는 차라리 따분해지더군. 내 이름이 적힌 카드가 탁자에 놓여 있었소.
그걸 보면서 그들이 나에 대해 떠들어대더군. 두 사람 모두 나를 호되게 공격할 만한 재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 하지만 그들 나름의 천박한 방식으로 상스럽게 나를 모욕하더군. 특히 셀린이 더했어. 내 외모의 결함을 제법 영리하게 깎아대더군. 나를 자신의 아름다운 남자라고 부르며 열렬하게 감탄하던 게 그녀의 습관이었는데 말이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더러 잘생기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한 당신과는 정반대였지. 이때 아델이 다시 뛰어 올라왔다. 아저씨, 대리인이 만나뵈러 찾아왔다고 방금 존이 알려주고 갔어요. 아, 얘기를 빨리 끝내야겠군. 나는 창을 열고 그들에게 걸어갔소. 셀린을 나의 보호로부터 해방시켜줬소. 그녀에게 호텔을 비우라고 통고했소. 당장 필요한 데 쓰라고 지갑을 쥐어주었고 비명, 히스테리, 애원, 항변, 발작은 무시했소. 그 자작과는 블루뉴 숲에서 만나기로 했지.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놈과 마주하는 즐거움을 누렸소. 병든 닭의 날개처럼 허약하고 가련하고 허옇게 뜬 그자의 한 팔에 총알을 박아놓고는 내가 그 패거리를 완전히 처리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그보다 6개월 전에 발행이 아들을 낳고는 내 딸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불행이었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어. 아무리 얼굴을 뜯어봐도 험악한 아비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발행은 나와 헤어지고 몇 년 후에 제 아이를 버리고 음악가인지 가수인지 하는 놈과 이탈리아로 도망쳤소. 나는 나에게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친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소. 인정하지 않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요. 난 그 아이의 아비가 아니거든. 하지만 아이가 꽤 궁핍하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파리의 더러운 진창에서 그 가엾은 것을 건져 내 영국의 건전한 시골 정원에서 깨끗하게 자라라고 이리 옮겨 심었소. 페어팩스 부인이 그걸 교육시킬 사람으로 당신을 찾아낸 거요. 하지만 아이가 프랑스 오페라 무희의 사생아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당신의 일자리와 학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군. 어느 날 다른 일자리를 찾았으니 새 가정교사를 찾으라는 등등의 통지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요. 아델은 자기 엄마나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전혀 책임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하고 이제 부모가 없다시피 한 상태라는 걸 알았으나 엄마에게는 버림받고 나리에게는 딸로 인정받지 못하니 전보다 더 친근한 애정으로 다가갈 거예요. 가정교사를 성가셔하고 미워하는 부유한 집안의 버릇없는 아이보다는 나를 친구로 믿고 의지하는 외로운 고아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아, 당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군. 자, 나는 이만 가봐야겠소. 당신도 들어가야지.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아들과 파일럿과 같이 잠시 더 밖에 남아 있었다. 달리기를 하고 셔틀콕과 라켓으로 게임을 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외투를 벗겨준 뒤에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혔다. 1시간 동안 무릎에 안고는 아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제잘거리게 했다. 흔히 관심을 많이 받을 때 하던 대로 아델이 약간 제멋대로 굴고 시시콜콜하게 짓거려대도 나무라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좋은 점들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싶었다. 그 표정과 모습에서 로체스터 씨와 닮은 점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부녀간이라고 할 만한 표정 변화도 없고 생김새의 특징도 없었다. 딱한 일이었다. 닮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로체스터 씨가 좀 더 소중히 여겨주었을 텐데. 밤에 내 방으로 돌아온 뒤 나는 로체스터 씨가 한 이야기들을 곰곰이 돌이켜보았다. 그의 말대로 내용 자체는 그리 특별할 게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가 오래된 저택과 그 환경에서 새로이 찾아낸 즐거움과 현재의 만족 상태를 표현하던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폭발시킨 감정에는 분명히 괴상한 데가 있었다. 나는 그 사건을 이상히 여기며 생각에 잠겼다. 나를 대하는 로체스터 씨의 태도 쪽으로 생각을 돌렸다. 그가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나의 신중함에 대한 칭찬인 듯 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이제 몇 주일째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처음보다 훨씬 일관성이 있었다.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싸늘하거나 오만하게 굴지도 않았다.
뜻밖의 나를 만나면 매우 반가워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항상 나에게 말을 건넸고 때로는 미소 지었다. 정식으로 그의 앞에 불려갔을 때는 그런 저녁 모임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기쁨을 위해서인 듯이 정말로 그를 즐겁게 할 능력이 내게 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진심 어린 대접을 받았다. 사실 나는 비교적 말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성격이었다. 세상을 모르는 이에게 세상의 갖가지 모습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가 제시한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가 묘사한 새로운 광경들을 상상했다. 머릿속으로 그가 펼쳐 보이는 새로운 영역으로 따라가는 일에 짜릿한 기쁨을 느꼈으며 듣기 거북한 말이 나와도 절대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의 편안한 태도가 나를 답답한 구속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친근하고 솔직하게 진심으로 예의 바르게 나를 대했고 그것이 나를 그에게로 끌어당겼다. 가끔은 그가 나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친척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생활에 새로운 재미가 생겨나자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친척을 찾고픈 갈망도 접어두었다. 얇은 초승달 같던 내 운명이 점점 커지는 듯했다. 생활의 공백들이 메워졌다.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졌다. 나는 살이 붓고 튼튼해졌다. 감사하는 마음까지 더해져서 그의 얼굴은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되었다. 그가 방에 있으면 그의 존재가 밝은 불길보다 더 나의 기운을 북돋았다. 하지만 내가 그의 단점을 잊은 것도 아니다. 사실 그가 내 앞에서 자주 단점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만심이 강하고 냉소적이고 자기보다 못한 이들에게 가혹했다. 그가 나에게 베푸는 크나큰 친절이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부당한 가혹함을 균형 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은밀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종종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기도 했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책을 읽어달라는 부름을 받고 서재에 들어갔다가 두 팔의 머리를 기대어 얹고는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개를 들 때면 시무룩하고 거의 무서울 정도로 찌푸린 표정이 그의 얼굴을 어둡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침울함과 가혹함과 예전의 도덕적인 과오들이 그가 겪어온 잔인한 운명의 심술 때문이라고 믿었다. 환경에 키우고 교육이 주입하고 운명이 격려한 것보다 본래는 더 선량한 성향과 고상한 원칙과 순수한 취향을 지닌 남자라고 믿었다. 그에게 탁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그것들이 다소 망가지고 헝클어져서 한데 뭉쳐있긴 하지만 그의 슬픔이 무엇이건 내가 그의 슬픔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속으로 아끼지 않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촛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가 길에 멈춰섰을 때 운명이 눈앞에 나타나 손필드에서 감히 행복해져 보라고 도전했다던 말을 할 때의 표정이 내 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지? 무엇이 그를 이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지? 그가 조만간 다시 여기를 떠나려나? 페어팩스 부인은 그가 2주일 이상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는데 벌써 8주가 됐어. 그가 떠나면 슬픈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가 없는 봄, 여름, 가을을 생각해봐. 햇살 가득한 맑은 날들이 얼마나 쓸쓸하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잠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여하튼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다. 황량하게 캄캄한 밤이었다. 나의 영혼은 우울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잠잠해졌다. 다시 잠을 청했지만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내 마음의 평정이 깨어졌다. 멀리 아래 현관홀의 시계가 2시를 쳤다. 바로 그때 내 침실 문이 흔들리는 듯했다. 마치 어두운 복도를 더듬어가는 누군가의 손가락이 문을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는 거기 누구예요?
하고 속삭였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두려움으로 오싹해졌다. 문득 그게 파일럿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다 부엌문이 잠기지 않을 때면 녀석은 곧잘 로체스터 씨의 방문을 찾아 들어오곤 했다. 아침에 거기에 누워있는 녀석을 내 눈으로 본 적도 있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두려움이 약간 진정되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고요함은 긴장된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 이제 다시 깨지지 않는 침묵이 온 집안을 지배하자 차츰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운명이 아니었다. 늘 귀에 들려오는 꿈이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하나의 사건에 놀라 쏘스라쳐 달아나 버렸다. 그것은 내 방문의 열쇠구멍에서 들어오는 듯한 나지막하고 깊고 억제된 악마 같은 웃음소리였다. 내 침대머리가 문 가까이에 있어서 처음에는 악마가 내 침대 옆에 서서, 아니 베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웃어대는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바라보는 동안에도 그 괴상망측한 소리는 계속되었다. 방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내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일어나서 빗장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 뒤에 다시 소리쳤다. 거기 누구예요? 뭔가가 꿀꺽거리면서 신음했다. 얼마 후 복도에서 3층 계단 쪽으로 발소리가 몰려갔다. 최근에 그 계단을 막으려고 문을 하나 달아두었는데 그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게 조용해졌다. 그레이스 풀인가? 그 여자가 악마에게 홀렸나? 나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에게 가야 할 것 같았다. 서둘러 겉옷과 슈를 걸쳤다. 빗장을 풀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바로 밖 복도의 매트 위에 양초 하나가 타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하지만 연기로 가득한 것처럼 공기가 아주 흐리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랐다. 이 푸른 소용돌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것쯤은 차츰 알아차렸다. 뭔가가 삐걱거렸다. 로체스터 씨의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거기서 연기 구름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페어팩스 부인에게 대한 생각은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 그레이스 풀이나 그 웃음에 대한 생각도 사라졌다. 나는 곧 그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화염의 혓바닥이 침대 주위에서 널름거리고 있었다. 커튼에도 불이 붙여 있었다. 화염과 연기 가운데서 깊은 잠에 빠진 로체스터 씨가 미동 없이 누워 있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소리쳤다.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중얼대며 돌아놓을 뿐이다. 연기가 그의 감각을 마비시킨 것이다. 1분도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이불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대야와 물동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하나는 넓고 다른 건 깊었는데 둘 다 물이 차 있었다. 그것들을 가져와 침대와 사람에게 물을 뿌리고는 내 방으로 달려가서 물병을 가져와 다시 침대에 물세례를 주고 나자 하느님이 도우사 침대를 집어삼키고 있던 불길이 꺼졌다. 내가 물을 퍼붓고 나니 내팽개친 물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양껏 쏟아부은 물세례가 마침내 로체스터 씨를 깨웠다.